재미없으니까 뭐 메타버스로 가자, NFT로 가자. NFT를 찍어내서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과거 대비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장을 열게 된 거죠. 코인 있어? 게임 있어? 그럼 가자 이런 식으로 코인을 약간 묻혀주면은 이제 우왕 하고 가버리고. 한경 글로벌 마켓 한글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입니다. 설레고 뒤숭숭한 21년의 끝자락에 2022년 어떻게 살까를 생각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메타버스, NFT, 코인 시대에 어떻게 살까를 준비했는데요. 투자도 잘하지만 상상도 잘하는 홍진채 라쿤자산운용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주제가 되게 무겁네요. 이게 사실 어떻게 살까가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바이와 이 리브를 합쳐놨는데요. 최근에 장을 보면 NFT, 메타버스, 또 코인 투자 열풍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너무 시장이 다른 이슈가 없고 잠잠하다 보니까 그런 걸 텐데요. 내년에도 이런 테마가 좀 이어질까요? 어떻게 진화할까요? 그런 건 알 수가 없는 건데 이런 테마가 왜 붙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잘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뭐 너무 뭐가 없었잖아요. 이제 테이퍼링은 한다 그러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있는 것 같고 오미크론 변이가 뭐 약간의 노이즈를 주긴 했지만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걸로 뭐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유동성은 풀려 있고 근데 주식시장은 재미없으니까 뭐 메타버스로 가자, NFT로 가자 뭐 이게 된 것 같은데 뭐 같은 논리로 보자면은 내년에도 주식시장에 별 이슈가 없다면은 NFT나 메타버스 뭐 이런 쪽이 갈 수는 있겠는데 또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조금 보자면은 일단 규제 움직임도 좀 있기도 하고 결국은 이런 메타버스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NFT나 코인 쪽이 굉장히 흥했던 거는 일단 유동성의 영향을 뭐 아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이제 내년에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하고 나면은 유동성이 아예 줄어든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2018년 이후에 지금까지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코인이나 NFT가 어떤 상황을 겪게 될지는 좀 봐야 하지 않을까. 하나 남은 테마마저 사그라들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금리 인상, 그리고 실질 금리가 정말 얼마나 인상되느냐,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NFT와 코인, 메타의 테마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의 주제인 테마 속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저희가 NFT라고 하면 Non-Fungible Token, 이 대체 불가능한 가상자산이라고 하죠. 그럼 이 NFT와 가상화폐로 불리는 코인은 어떤 게 다른 건가요? NFT와 코인은 완벽히 다르다라고 하기는 그런데 뭐 보통 사용되는 용도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NFT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지만 Non-Fungible Token이잖아요. 저희가 펀지블 하다라는 거는 기자님의 10,000원짜리 지폐와 제가 가진 10,000원짜리 지폐가 뭐 동일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저희 10,000원짜리 지폐를 내놨다가 실수로 섞였어. 그래도 그냥 누가 누구 걸 가져가건 저희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펀지블 한 거냐? 그렇진 않죠. 사실 지폐는 일련 번호가 다 있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에는 위조 지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네요. 혹은 만약에 내가 어떤 되게 큰 추억이 담긴 지폐였다. 살짝 뭐 써놨어. 뭐 그런 지폐였으면은 이게 섞이면 안 되잖아요.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자산들은 펀지블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뭔가는 조금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펀지블 하다라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펀지블한 에셋으로는 그런 뭐 지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금덩어리 아니면은 뭐 기름 1갤런 뭐 이런 것들 다 뭐 그냥 무게 재서 그냥 서로 간에 교환을 하잖아요. 분명히 무언가는 다를 테지만 우리는 그거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고 그러면 non fungible 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부동산 같은 거 뭐 어떤 뭐 아파트에 뭐 A동에 뭐 22층의 아파트와 21층의 아파트 같은 평수에 그냥 층만 다르다 혹은 같은 층에 뭐 똑같은 구조의 옆집 아파트 아주 많이 비슷하긴 하지만 저희는 다른 실체로 취급을 하잖아요. A동에 뭐 102호와 103호가 누구의 소유이고 현재 누가 거주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아주 면밀하게 추적을 하잖아요. 둘은 완전히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논펀지블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펀지블과 논펀지블은 일단 설명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그 코드 안에 기록이 돼가지고 그 소유자를 계속 추적을 하겠다. 그렇게 코드를 만들어 놓고 그 코드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토큰을 NFT라고 불러요. 그래서 논펀지블한 용도로 우리가 쓰겠다라고 정의한 토큰인 거죠. 그러면 이 NFT, 즉 토큰과 NFT 코인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NFT는 그냥 NFT 토큰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T가 토큰이니까. 그래서 각각의 NFT에는 가격이 붙어서 거래가 되는데 그거를 NFT를 거래할 때 이더리움으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이 NFT를 만든 사람 혹은 제작자가 별개로 자기 거래소에서 쓰는 어떤 토큰으로 거래를 할 수도 있어요. NFT 거래에 용이한 어떤 화폐를 만들었다. 그거를 NFT 토큰이라고 부르고 샌드박스라던가 아니면 뭐 위메이드의 위믹스라던가 뭐 이런 코인들이
NFT 거래로 많이 사용되는 코인이니까 이런 거를 NFT 코인이라고 부르는데 엄밀히는 non-fungible 코인은 아닌 거죠. non-fungible한 토큰, 즉 NFT를 거래하기에 용이하게 만든 fungible한 코인인 거죠. 저희가 빗썸이나 이런 데서 거래되는 한마디로 위메이드 코인이죠. 이거는 이미 코인처럼 된 거네요. NFT 코인이죠. 코인이 된 거네요. 네, NFT 거래에 용이한 코인. 근데 이 NFT가 활성화될수록 어디가 수혜를 볼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이 NFT 코인을 거래하는 기존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는 건지 아니면 각자의 플랫폼에서 NFT 거래 수수료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건지. NFT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 혹은 플랫폼, 뭐 위믹스나 아니면은 뭐 서울옥션 같은 그런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혜는 둘 다 보겠죠. NFT라는 거는 별로 특별한 게 아니라 등기소 개념인 거고 NFT를 찍어내서 거래시키는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과거 대비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장을 열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수혜의 강도로 치자면은 개별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모멘텀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 시장이 커지면서 코인 시장이 커지고 블록체인 시장이 커지면서 NFT와 거래소 시장이 다 같이 커지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 금리 인상이 되고 유동성이 축소되고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꺾였을 때 이 시장들도 다 같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게 장기적으로 갈 거냐, 뭐 단기적으로 얻어맞고 그냥 끝나버릴 거냐, 이거는 좀 회사마다 달라지겠죠. NFT가 좀 활성화될수록 기존의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거는 좀 덜 활성화될까요? 더 좋죠. ERC71에서 그 E가 이더리움이거든요. 이더리움의 약자예요. 이더리움 기반에서 돌아가는 토큰들이 NFT들인 거고 그거를 이더리움으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뭐 위믹스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화폐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고 NFT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한데 나중에는 그 NFT를 가지고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있게 될 거거든요.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고 근데 그 수익 창출이라는 게 과연 사전에 계약된 형태로 명확하게 찍히느냐 이게 또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을 해서 거래를 찍어버리면은 좀 더 거래를 투명하게 추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은 이더리움의 입지는 점점 더 커져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비트코인은 일종의 약간 선도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계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유틸리티 용도로도 많이 쓰이고 서로의 입지가 NFT 같은 실물 재화와 연동되는 형태의 토큰들이 계속 생겨갈수록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입지는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래소 쪽보다는 그 개별 사업자 기존에 좀 탄탄하게 사업을 잘 하고 있던 회사들이 NFT 관련 사업을 더 붙이는 회사들 뭐 그런 회사들은 우리가 뭐 무조건 거품이다라고 치부하기보다는 과연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지켜볼 때 뭐 재밌는 일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라는 어떤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니고요. 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NFT 플랫폼으로 변신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표적인 게 게임 회사들인 것 같아요. 요즘 게임주를 보면은 코인 있어? 게임 있어? 그럼 가자. 이런 식으로 네, 코인을 이제 약간 묻혀주면은 이제 우왕 하고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별을 한다고 하는데 이 게임하면서 돈 버는 시장을 우리가 P2E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플레이 투 원. 이 시장이 얼마나 성장성이 있을까요?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올 초에 엑시 인피니티부터 해서 뭐 올 하반기에 W 회사의 그 M 뭐라는 게임이 이제 주목을 받았고 아예 없던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었지만 옛날에 뭐 이더리움 가지고 고양이 키우는 그것도 있었고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게 된 건 올해가 최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주목은 받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문제가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잖아요. 처음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과금을 하는 게임이라면 과금을 많이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생기면서 뭐 우리가 속된 말로 뭐 고인물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끼리의 경쟁이 되고 신규 진입자는 계속 빠져나가고 뭐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뭐 한 1년짜리인 경우도 있고 뭐 10년, 20년을 간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코인을 붙였을 때 그래서 P2E가 됐을 때 이 라이프 사이클이 더 길어질 것이냐 혹은 더 짧아질 것이냐 이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더 짧아질 수도 있어요. 짧아질 수 있죠. 일단 처음에 들어올 때는 붐업이 많이 되죠. 만약에 게임이 재밌다면 혹은 뭐 누가 어느 정도 돈을 벌었다라는 게 소문이 났다 그러면은 너도 나도 뛰어들겠죠. 그러니까 뭐 명확하게 가를 수는 없겠지만 재밌어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과 뭐 돈을 벌려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P2E가 없으면 이쪽은 들어오지 않을 거고 이쪽만 가지고 게임이 굴러갈 건데 그럼 초반에 붐업은
이 돈 벌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붙으면서 이슈몰이가 더 되면서 재밌어서 하는 사람도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처음에 약간의 선순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게임 내에서 대화 공급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리고 이 P2E와 연동된 이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틸리티 코인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느냐 뭐 이 두 가지가 결부가 된 건데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그러면은 그 유틸리티 코인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 양쪽 진입자를 계속 더 끌어모을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좀 실패한다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게임에서 게임 내에서 또 기축통화로 쓰이는 재화가 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필요로 하고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되게 많은 그런 그 게임 내의 기축 재화들이 있는데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재화들의 공급량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서버 수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이 게임 내 기축 재화가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단순하게 서버가 10개일 때 대비해서 서버가 20개가 되면은 그러면은 그 기축 재화의 생산량도 2배가 된다라는 건데 외부에 있는 그 유틸리티 코인의 생산량은 한정이 돼 있고 회사마다 어떤 정책으로 설정을 해놨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동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틸리티 게임 내에서 기축 재화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유틸리티 재화의 가치가 같이 함께 떨어지는 그러면 이게 한 유저 입장에서는 생산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하고 그러니까 똔똔 되겠네요. 똔똔이라도 되면 다행인데 똔똔이 되면 사실 다행이긴 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내 세력을 더 늘리고 내 캐릭터를 더 강하게 키워서 P가 하락하는 거 이상으로 Q를 늘리면은 이제 똔똔 이상을 얻어낼 수도 있고 혹은 똔똔만 되더라도 예상한 대로 굴러가는 거니까 잘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좀 삐끗해서 혹은 이제 게임 내에서 내 캐릭터가 강해져서 남을 이긴다라는 거는 패배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패배한 사람들에게 다시 뭔가 뛰어 올라서 인센티브를 또 줘야 되는 그러니까 거네요. 이 승리자를 공격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패배자에게 너무 몰아주다 보면 승리자가 내가 이겨봤자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 이겼는데 근데 3주 후에 내가 또 뒤집힐 수가 있어. 그러면은 승리자 입장에서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여러 게임 회사들이 그런 경제학 관련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렇네요. 게임 내 경제를 유지하는 건 되게 어려운 거고 한 친구가 해준 얘기로는 현실 세계에서 한 5년 동안 있을 경제적인 변화가 게임에서는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다. 실제로 보면은 뭐 열흘 동안 그 재화의 디플레이션이 한 20%가 돼버리고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가격의 변동성이 그만큼 엄청나게 커지는 거네요. 게임 회사 입장에서 게임 내 재화를 컨트롤하고 유저들의 그 모티베이션을 계속 유지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난이도가 높은 거고 그래서 뭐 몇몇 게임이 그거를 아주 잘 하고 있다라 하더라도 앞으로도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에 실수를 했다, 잘 못했다. 근데 잘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잘 못해서 어느 한쪽 뭐 그 승리자 쪽이건 패배자 쪽이건 어느 한쪽의 유저가 이탈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이 게임을 하려는 쪽과 돈을 벌려는 쪽 둘이 같이 들어왔다가 가속해서 같이 확 들어왔다가 확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사이클이 짧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그 엑시 같은 경우에는 그 엑시 구조는 처음에 진입할 때 그 몇 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캐릭터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아예 그냥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임대를 해서 써야 하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결국은 그 처음에 진입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유틸리티 코인의 가격이 유지가 되더라도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죠. 그게 이제 현재 엑시 인피니티가 겪고 있는 좀 고민거리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졌다. 게임이 너무 흥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잘 돼도 그 잘 되는 것 자체가 진입장벽을 높여버리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수급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이브 위버스나 유니버스도 NFT 플랫폼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는 했잖아요. 이런 엔더 플랫폼의 NFT는 게임 회사들의 NFT랑 어떻게 차별화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어가서 뭔가 플레이를 해서 재화가 얻어지고 이거를 외부 재화로 교환을 하면서 쌀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루 20시간 동안 게임을 계속해서 이걸로 내가 돈을 벌겠다. 요 개념이고요. P2E라는 거는
하이브나 여러 엔터 플랫폼 회사들에서 하는 거는 그 연예인들의 굿즈라던가 음반 판매라던가 아니면 어떤 공연 영상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공연 한번 할 때 굿즈 팔고 뭐 이런 걸로 끝났는데 공연 영상을 뭐 10분 단위로 끊어가지고 5분 단위로 끊어서 팔거나 여러 가지로 그 디지털 재화를 수익화할 수 있는 방안이 과거보다 되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마켓을 돌려보겠다라는 거고요. 게임 회사는 게임이 성공해야 되고, 근데 이런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이제 개별 그 엔터테이너들이 더 많이 팬층을 흡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게임에 대해서도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과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섞여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이런 NFT 플랫폼에서도 우리가 그 우려를 할 수 있는 거죠. 기존의 BTS 굿즈는 BTS의 팬들만 샀잖아요. 근데 이거를 돈을 벌겠다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럼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버리고 그러면은 내가 10년 전부터 BTS를 응원했는데 라고 하던 찐팬들은 야, 돈 없으면 나 이제 굿즈도 못 사는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왠지 네.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NFT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BTS 팬들 그 아미 분들이 좀 항의하는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 측에서 이거를 무한정 수익 창출에만 매진을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찐팬을 잃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오히려 그래서 이게 사업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여지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찐팬들 위주로 어떤 랜덤하게 뭔가를 드린다거나 경품 추첨하듯이요. 네, 그렇죠. 그거를 뭐 5년 전부터 아미였던 사람, 그러니까 뭐 아미 히스토리를 가지고 와라라고 해서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지지를 해준 사람에게 더 많은 페이버를 주겠다라고 하면은 뭐 더 좋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건 이제 그냥 저 천박한 상상인 거고, 그러니까 이걸 회사 측에서 그 아미분들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는 의사결정을 잘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정치권의 규제도 지금 화두 중에 하나인데요. 이 메타버스가 게임으로 등록되면 게임물 등급 또 사행성 규제 이 대상이 되는 건데 SNS나 인터넷 플랫폼, 엔터 플랫폼으로 등록을 하면 이 규제에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이 게임사들도 게임이 아닌 P2E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사실 출시를 한 거였거든요. 그치만 또 정치권 규제라는 게 언제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위험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규제는 뭐 거의 반드시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오히려 거꾸로 어떤 시점에 규제가 좀 덜 할 거냐 뭐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조금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뭐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신산업을 계속 키워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산업계에서 이런 걸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놓쳤다. 뭐 그런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은 그 정치권에서도 규제를 하기에도 약간은 껄끄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사실 저 같은 좀 보수적인 주식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한참 화랑일 때도 비트코인을 못 사고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나서야 이제 비트코인 간접 투자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NFT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벼락거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술로서의 NFT와 개별 NFT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아직은 NFT를 과연 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개별 미술품을 가치 평가하는 것과 좀 유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미술품을 가치 평가할 때 그 그림이 가진 어떤 역사적인 의미와 맥락과 그 다음에 심미적인 것들과 뭐 여러 가지 그 전문가 분들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 같은 비전문가는 감히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고 NFT도 일단은 미술품이라는 관점에서 예술이라는 관점에서의 가치평가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제가 잘 모르겠다. 어려운 영역이다라는 거고 그거에 더해서 지금 현재 NFT 가치는 뭐 커뮤니티의 기능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재화로서 자리매김을 한다면은 또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NFT는 일단은 커뮤니티의 약간 입장권 같은 느낌? 혹은 미술품이 많이들 그렇긴 하지만 그 어떤 그 고액 자산가들이 과시적인 소비, 내가 이런 거에 이만큼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는 용도로도 쓰이고 있는데 커뮤니티에 들어간다면 이더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이더리움 바위 그림 하나인 건데 이거를 사면은 뭐 디스코드 같은 데는 그거의 그 개발
하는 사람들의 채널이 있고 또 소비자들의 채널이 있고 인증받아서만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이 있어요. 내가 특정 NFT를 소유하고 있어야만 이 채널에 진입을 할 수 있다. 그럼 거기에서 만약에 엄청 유명한 누군가가 이더리움 바위를 샀다 혹은 어떤 NFT를 샀다. 그럼 나도 그것과 같은 그룹에 있는 NFT를 사면은 내가 저 사람과 같은 그룹으로 묶일 수 있는 건가?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입장권으로서의 역할을 현재 NFT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건 이 세 번째인 건데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NFT로 수익 창출을 투명하게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이제 전통적인 그 금융 자산을 평가할 때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접근을 할 수 있어서 이쪽이 많이 커지면 좋을 것 같고 뭐 회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캐피털 에셋으로서의 NFT 그림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모나리자 그림의 가치가 얼마냐를 할 때 그 모나리자가 가지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건 난 잘 모르겠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접근법이 모나리자를 루브르 박물관에 임대를 주고 있을 거고 그럼 루브르에서 이 소유주에게 임차료를 지급을 할 거잖아요. 로열티 수수료를. 그게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걸 기반으로 이 가치를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의 현금이 창출이 될 거고 할인율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가치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뮤직하우라는 데서 음원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일종의 배당 수익률 같은 걸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뭐 그림을 NFT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이 NFT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게 경제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뭐 되게 불명확하거든요. 사실 뭐 이걸 뭐 복제 불가능하고 뭐 유일한 원본이며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어차피 그 그림 파일은 복제가 가능한 거고 모든 픽셀 동일하게 복제 가능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원본이다. 원본이 어디 있어요? 디지털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게 이 그림 파일이 민팅되는 시점에서 소유권을 이양받았다. 그 소유권 이양 기록이 NFT에 찍힐 뿐인 거거든요. 그 원본 그림이 어떤 형태의 그림이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이거밖에 없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그림의 NFT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뭐 전시회를 하는데 혹은 뭐 어떤 그 아티클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의 그림이나 자기의 미술 작품이나 아니면 자기가 책을 쓴다거나 거기에 활용을 하는데 이 그림을 가져다 올 거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라이선스 피를 지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NFT 계약을 봤더니 이 그림을 통해서 창출되는 로열티의 뭐 50%는 NFT 소유자가 먹는다. 뭐 이런 계약이 만약에 그 코드 안에 들어 있다면은 그러면은 수익 창출이 가능한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 창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점점 더 NFT 투자는 남의 일처럼 막 느껴질 것 같아요. 아, 그래서 ETF 말씀하셨잖아요. 네. 보니까 NFT ETF가 또 있어요. 그 티커가 NFTZ던데 블록체인이나 그런 플랫폼으로 창출하는 수익이 뭐 이익의 50% 이상인 회사들에만 투자한다. 뭐 그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2022년 메타 코인 NFT 테마가 어떻게 이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좀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시간 내주신 홍진채 라쿤자산운용 대표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퇴근길 내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인터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